지금 도쿄 방위성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간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 장교로 독도 감시를 담당했던 사카모토 레이지가 전역 직후 충격적인 고백록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국방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바로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것.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숨겨왔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거짓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레이지의 고백록 하나로 일본의 모든 독도 전략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 기술이 일본을 앞선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 최고 해상 감시 전문가가 독도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카모토 레이지가 군복을 벗은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책상 위로 낡은 스탠드 불빛이 떨어졌죠. 그는 20년간 해상자위대 작전 장교로 살았습니다. 일본의 동해 감시 체계, 독도 주변 작전, 레이더 운영, 해상 추적을 담당했어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았고 누구보다 오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군을 떠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이었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쉬지도 않았죠. 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진실을 이제 글로 남기려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은 일본이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일본 안보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독도 인근 영해를 모니터링했죠.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내부 문서와 실제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었어요. 수치로는 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레이지는 처음 독도 감시 임무를 맡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죠. 상급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첫 작전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본 정찰기가 독도에 접근했을 때 한국 측의 반응 속도는 놀라웠어요.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한국은 이미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레이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작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상급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겠지. 계속 관찰해봐.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건 용납되지 않았어요. 일본 국민은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믿음이었죠. 정치권은 그 믿음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지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손끝을 떨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록이 일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짓된 보고가 쌓였어요. 잘못된 판단이 누적됐죠. 그렇게 만들어진 안보 공백을 그는 양심상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일본의 오판을 폭로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레이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한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밝았죠. 하지만 레이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요. 그는 공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는지를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좌표와 수치를 모두 남겼죠. 27건의 작전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각 작전마다 한국의 대응 시간을 기록했어요. 평균 대응 시간은 5초였습니다. 일본은 평균 45초가 걸렸어요. 20년간의 침묵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글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일본 사회는 그를 배신자로 부를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등을 돌릴 거예요. 가족도 힘들어질 거였죠. 아내는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쓰는 그 글이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레이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수록 더 위험해지니까요. 일본이 계속 현실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일 수도 있었어요. 외교적 굴욕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죠. 레이지는 펜을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20년간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쏟아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눈이 충혈됐죠.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는 첫 장을 완성했습니다.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동북아 기술 우위 국가로 포장해왔습니다. 레이더, 항공전자, 감시 체계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한참 뒤에 있다는 분석을 반복했어요. 정치권은 이를 홍보했습니다. 언론은 그 프레임을 강화했죠. 일본 대중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기술 종속 국가로 인식했어요. 이런 인식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이었어요. 일본 국방부는 매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백서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실렸어요. 한국의 감시 능력은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레이지는 그 백서를 작성하는 팀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년도 백서를 복사해서 날짜만 바꿨습니다. 어차피 변한 게 없잖아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레이지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수차례 한국군의 감시 성능을 테스트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의 모든 접근은 항상 한국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 문서에는 여전히 한국은 동해 감시 능력의 맹점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맹점은 과거 데이터였어요. 이미 개선된 지 오래였습니다. 레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2018년 6월이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감시 루트를 개발했어요. 한국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경로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죠. 드디어 한국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고요. 하지만 첫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그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본 정찰기가 접근하자마자 한국 측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레이더로 감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AI가 일본의 비행 패턴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시도하면 AI가 즉시 감지했어요.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크게 오판한 부분은 독도 주변 환경이었어요. 일본은 그 지역을 영해 분쟁지대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곳을 미래형 국방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수집, 항적 분석, 주파수 탐지, 해상 열 영상 캐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접근할 때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일본을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패턴으로 인식했어요. 레이지는 독도가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었어요. 동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어요. 레이지는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같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과장이다. 데이터를 재확인하라.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앞설 리 없다. 하지만 그 반응은 분석이 아니었어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일본의 기술 우위라는 신화가 깨지는 거였습니다. 레이지는 회의실에서 상급자들과 마주 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그는 최신 데이터를 들고 갔어요. 한국의 감시 능력이 일본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증거였죠. 숫자도 있었습니다. 항적 기록도 있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슬라이드 30장을 만들었습니다. 상급자는 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야. 레이지는 되물었어요.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데이터가 명확한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어요. 상급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레이지를 쳐다봤습니다. 레이지, 자네는 현장 장교야.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해. 자네는 그냥 명령에 따르면 돼. 그 순간 레이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국방부는 진실보다 정치를 우선한다는 걸요. 안보보다 국민 감정이 중요했어요. 현실보다 이미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겠구나.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레이지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도쿄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레이지가 한국의 진짜 능력을 처음 목격한 건 독도 북동쪽 해역에서였습니다. 2019년 11월 5일이었어요.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시야가 500m도 안 됐습니다. 일본은 이런 날씨를 이용해 감시 비행을 계획했어요. 일본 정찰기가 조용히 고도를 낮춰 감시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곳은 일본 측에서 한국 레이더의 감지 사각지대로 기록된 위치였습니다. 일본 국방부가 3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였어요. 완벽한 사각지대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본 정찰기의 항적이 한국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었다는 신호가 떴어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지는 즉시 무전을 확인했어요. 확인 요청. 한국 측 반응 있음? 긍정. 한국 측에서 우리 항적 추적 중. 불가능해. 이 위치는 사각지대야. 하지만 포착됐습니다. 그 지점은 일본이 수년 동안 계산해낸 안전지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지역의 레이더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돌려 다른 루트를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떤 각도든 어떤 고도든 어떤 속도든 한국 시스템은 3초에서 7초 안에 항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레이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즉시 고도를 높였어요. 3,000m에서 5,000m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레이더의 유효 범위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가 더 놀란 건 감시의 정확도였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수동 분석, 수동 교차 검증 방식이 많았어요. 레이더가 신호를 잡으면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이 과정에 평균 40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AI가 계산해 대응 우선순위를 즉시 산출했어요. 인간보다 기계가 먼저 상황을 판단하는 체계였습니다. 레이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체계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일본은 여전히 인간 중심 시스템이었어요. 기계는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항상 인간이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계가 먼저 판단하고 인간은 검증만 했어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는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적어야 했어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시간대별 추적 기록, 한국의 대응 시간, 일본의 대응 시간을 비교한 표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의 독도 감시 체계는 일본의 예상을 3단계 이상 초과합니다. 그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하지만 결국 남겼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3단계가 아니라 5단계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3단계는 확실했습니다.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어요.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과대평가로 판단됨. 재분석 요망. 레이지는 허탈했어요. 재분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급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능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요. 레이지, 자네가 본 건 일부일 뿐이야. 전체 그림을 봐야 해. 하지만 이 일부가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레이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경로를 시도했어요. 다른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접근해 봤어요. 한국 측이 가장 방심할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은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든 한낮이든 상관없었어요. 레이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개념적 우위를 한국에서 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장비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일본은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감시 장비를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지가 독도 주변에서 발견한 진짜 충격은 한국이 구축한 AI 자동 대응 체계였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보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정찰기가 특정 패턴으로 접근하면 한국의 AI는 그 항적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언제 돌아가고 어떤 고도를 유지하며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인간 분석관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분석 결과가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지는 이 체계가 미국에서도 초기에만 실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2015년에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AI 감시 시스템 시연을 봤어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설명했어요. 아직 실전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보안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하지만 미국조차 보안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포기한 분야였습니다. AI가 잘못 판단하면 어쩌죠? AI가 해킹당하면요?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은 신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를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것도 독도라는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요. 레이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진보가 아니야. 그들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완성한 거야.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설 순 없잖아. 하지만 내가 직접 봤어. 착각이겠지. 아니면 우연이거나. 하지만 레이지는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15번의 작전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그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과정을 추적했어요. 공개된 자료를 모두 찾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백서, 학술 논문, 방산업체 발표 자료까지 모았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AI 기반 감시 체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만 해도 수조 원이었어요. 그것도 조용히 언론에 알리지 않고요. 한국은 독도를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기술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독도에서 테스트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독도에서 검증했습니다.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어마어마했어요. 레이지는 추정했습니다. 최소 100만 건 이상의 항적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어요. 기계는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주로 오는지, 어떤 경로를 선호하는지,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레이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한국의 시스템 구조, 대응 속도, 예측 정확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5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그림과 도표도 15개나 넣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반려됐어요. 근거 불충분. 재검토 필요. 레이지는 화가 났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고요? 50페이지가 불충분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데요? 그는 상급자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제 보고서가 왜 반려됐습니까? 레이지 앉게. 차 한잔 하지. 답변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상급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보고서는 문제가 많아.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했어. 하지만 이건 평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있어. 레이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일본 국방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일본의 자존심, 국민의 믿음, 정치적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고백록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자존심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 레이지는 자신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보고서는 회수되었어요. 심지어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일본 국방부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레이지는 갑자기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즉시 내 사무실로 오게.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상급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네. 왜요? 국방부 방침이야. 더 이상 한국 관련 민감한 내용은 문서화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이런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레이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외부 유출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진실이 퍼지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 우위. 그 단어는 쓰지 마라. 정치가 흔들린다.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보다 국민 감정이 우선이었어요. 일본은 기술 우위의 이미지를 잃는 순간 정치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한국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레이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보고서 봤어? 응, 레이지가 쓴 거 말이지. 그거 완전 과장이야. 한국이 그럴 리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레이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야. 레이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설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레이지는 이 상황을 보며 분노했어요. 우리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버리고 있었다고요. 그는 자위대 내부 분석팀이 한국 열세론을 고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국가는 판단력을 잃어요. 그리고 그 판단력 상실은 바로 독도의 긴장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레이지는 상급자를 찾아갔어요. 직접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급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레이지, 자네는 현장만 봤어. 정치는 모르지. 하지만 현장이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을 조절해야 해. 진실을 조절한다고요? 그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지. 레이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요? 진실을 조절한다고요? 그럼 뭐가 옳단 말입니까? 거짓말이 옳다는 건가요? 그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이 조직 안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어요. 연금도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연금도 줄어들어. 버티면 되잖아. 3년만 더 있으면 완전 연금 받을 수 있어. 나는 3년을 더 못 버티겠어. 왜? 무슨 문제 있어? 양심이 문제야.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양심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레이지는 버틸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역 서류를 냈어요. 상급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나갈 건가? 네. 후회하지 않겠나? 20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레이지는 대답했어요. 여기 남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아닙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상급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20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벗었어요. 옷장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을 옷이었어요. 그리고 고백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내부의 현실 왜곡이 절정에 이른 순간 다카이치 사나 총리의 발언이 터졌습니다. 2023년 8월 15일이었어요. 종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연설했어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은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발언은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NHK는 생중계했습니다. 신문들은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일본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SNS에는 지지 댓글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말하는 총리가 나왔다. 한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야당도 이번만큼은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열광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레이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발언이 한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대응 능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요.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감시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게 다 들키면서요. 정치인은 역사적 발언이라며 박수를 받았지만 군사 전문가인 레이지는 그것이 단순한 외교 도발이 아니라 전략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이미 한국이 완전 통제권을 가진 지역이었거든요. 일본은 기술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의 부족한 능력을 드러내는 결과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금만 강경하게 대응하면 일본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레이지는 TV를 끄고 고백록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정치의 허세가 군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다음 날 일본 언론은 총리의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의 반응도 보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한국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오히려 신났어요. 드디어 제대로 말하는 총리가 나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흥분으로 들끓었어요. 레이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국민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독도에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요.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현실을 모르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냐? 총리가 너무 나간 것 같아.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총리님 말씀 잘하셨잖아. 한국한테 당당히 말해야지. 하지만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준비? 필요 없어. 한국이 뭘 하겠어. 우리는 미국 동맹도 있고. 미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할 것 같아? 글쎄, 어떻게든 되겠지. 레이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일본은 이미 집단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고백록에 다시 적었어요. 일본은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있었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주변 군사 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은 항해 성명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레이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했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은 단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지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이 이미 선제 대응이 아닌 사전 봉쇄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즉, 일본이 접근하기 전에 이미 대응이 끝나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일본의 접근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찰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계는 10초 이내에 다음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20초 안에 대응 체계를 마쳤어요. 일본이 독도에 접근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완료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이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국은 이미 끝난 게임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본은 대응 주기, 분석 속도, 데이터 통합 능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어요. 레이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평균 대응 시간 45초, 한국의 평균 대응 시간 5초. 이건 9배 차이였어요. 군사작전에서 9배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레이지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를 평소와 다른 경로로 접근시켰어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던 걸 갑자기 북쪽으로 바꿨어요. 고도도 예측 불가능하게 변경했습니다. 3,000m에서 1,000m로 급강하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5초 만에 새로운 패턴을 인식했어요. 15초 뒤에는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레이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하죠? 그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학습하고 있었다는 걸요. 일본의 시스템은 고정된 매뉴얼에 의존했습니다. 어라는 상황이 오면 B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당황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오면 즉시 학습하고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대응했어요. AI가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걸 내일은 더 잘했어요. 레이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살아있다.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는 한국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어요. 통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레이더, 위성, 해상 감시, 항공 감시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를 위성이 즉시 확인했어요. 해상 감시선이 추가 정보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각 부서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레이더팀, 위성팀, 해상팀이 각자 보고했어요.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같은 표적을 3번 보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도 묵살됐어요. 일본 국방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레이지의 상급자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과장하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완벽할 순 없어. 레이지는 마지막으로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겁니까? 상급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레이지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는 고백록에 적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얕본 대가를 역사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게 될까 두렵다. 레이지는 더 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0월의 사건도 적었어요. 그날 일본 정찰기가 독도에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기상이 악화됐어요.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일본 조종사는 판단했어요. 이 정도 안개면 한국이 못 볼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봤습니다. 열 영상 카메라로 포착했어요. 일본 조종사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적외선 감시 체계까지 갖췄다는 걸요. 일본은 여전히 시각 위주 감시였어요. 눈으로 보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레이지는 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지는 마지막 장에 가장 무거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얕본 대가를 역사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게 될까 두렵다. 그는 일본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감추고 기술적 열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에게 허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결국 일본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격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일본이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걸었어요. 카페는 붐볐습니다.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웃고 있었어요.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요.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요. 일본의 기술이 더 앞서 있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따라오는 입장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독도에서만큼은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어야 했어요. 20년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했어요. 어떤 표현이 가장 정확할까요? 독도는 한국의 땅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일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 문장을 끝으로 그의 고백은 멈췄습니다. 마치 더 적으면 안 되는 비밀에 다다른 것처럼요. 레이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밤새 글을 쓴 탓이었어요. 레이지는 공책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깬 순간이었어요. 이제 이 고백록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질 것이었어요. 정부는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논란을 일으킬 거였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배신자로 불릴 거라는 걸요. 동료들이 등을 돌릴 거라는 것도요. 어쩌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요.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일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를요. 레이지는 공책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군복을 벗은 남자의 삶이요. 진실을 말한 남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요. 그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지는 생각했어요. 일본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아침이요.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했어요. 자신의 고백이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일본이 현실을 보는 시작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레이지는 마지막으로 고백록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은 일본이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문장이었어요.
그는 공책을 덮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공개할 것이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요.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정부는 부인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국민은 양분됐어요. 한국에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레이지는 지금도 도쿄에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독도는 그 증거 중 하나예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